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30이 된 신체 건강한 남자입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올여름부터 가족 사업 일로 지방으로 내려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일어난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제 머리로는 도무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서 도움 좀 요청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야기 듣고 제가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대처인지 같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제가 지방으로 내려오면서부터입니다. 이야기는 올여름 지방으로 내려오게 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원래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월급도 밀리고 몸도 지치는데 돈도 못 받다 보니 그냥 그만둬버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제 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다니던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지기 전에는 월급이 꽤나 높은 편이었어요. 형편 어려워지면서 돈을 못 줘서 그렇지 근무 여건도 좋고 이래저래 장점이 많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다 보니 먼저 다니던 회사보다 안 좋은 조건의 회사는 들어가기가 꺼려지더라고요. 월급이 비슷하면 근무 여건이 안 좋아 보이고 근무 여건이 좋아 보이면 돈이 안 되고 제가 이것저것 재가면서 직장을 고를 처지는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같은 시간을 일한다면 조금이라도 편하거나 조금이라도 돈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는 충족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 고른다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보니 어느덧 1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백수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정신 못 차리고 방구석에 있을 거면 니네 막내 삼촌한테 전화나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이야기인즉슨 막내 삼촌이 지방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 일처럼 같이 열심히 일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서 제가 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혹시 제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어머니한테 물어봤답니다. 막내 삼촌이라고 해봐야 저랑 10살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늦둥이인 막내 삼촌은 첫째인 저희 어머니랑은 나이 차이가 까마득하지요.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힘들 때마다 저희 어머니한테 맡겨놓은 적도 많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저랑 삼촌은 거의 형제처럼 잘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도 제 손 붙잡고 저를 진짜 남자로 만들어줄 정도로 솔직히 서로 가리는 거 없는 삼촌이었고 삼촌이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 집 근처에서 살고 있어서 틈만 나면 같이 술도 마시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외숙모네 본가가 가까운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저도 그때쯤부터 회사 다니면서 바쁘게 사느라고 연락도 자주 못하고 있었고요. 저도 찬밥 더운 밥 가릴 상황도 아니었고 이참에 차라리 사업을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급쟁이 생활보다 내 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조그만 여행 가방에 옷가지 몇 개랑 신발 한 켤레만 가지고 무작정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버스터미널의 외삼촌 내외가 저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외삼촌은 여전했고 외숙모도 좋아 보였습니다. 외숙모는 결혼식 때 한 번 보고 그 이후로는 거의 못 만났거든요. 외가 친척들은 명절 때도 거의 모이지 않는 데다가 모인다고 해도 큰삼촌네 집으로 보통 모이는데 저는 솔직히 멀리까지 가기 귀찮아서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 모임에 거의 참석을 안 했었거든요. 결혼식 때는 세상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저런 멍텅구리 삼촌이랑 결혼한다니 싶었는데 막상 오랜만에 보니까 기억했던 것보다 많이 수수한 편이었습니다. 여자가 결혼하고 나면 멋부리는 게 덜해진다더니 솔직히 외숙모가 저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화장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화장했을 때랑 안 했을 때 차이가 크구나 싶었는데 수수하게 하고 나왔다고 해도 여전히 살은 찌지 않고 건강해 보이는 게 나름 결혼을 했다고 해도 틈틈이 관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짐도 조촐해서 곧장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밥 먹고 나오니 밖이 어둑어둑해져 있어서 원래는 조금 일찍 도착해서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지낼 만한 곳을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어서 근처에 숙박업소나 한번 찾아봐야겠다고 내일 보자고 하고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듣던 중 그게 무슨 서운한 소리냐며 일 도와준다고 온 건데 당연히 숙식은 제공해줘야지 하면서 저를 집으로 데려가더군요. 아무리 깨쏟아지는 신혼시기는 넘긴 상황이라지만 그래도 애도 없는 부부 집에 가서 얹혀 살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루만 신세지는 셈 치고 삼촌 집에 따라가서 핸드폰 앱을 사용해서 근처에 있는 혼자 살 만한 자취방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지방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한 건지 교통 좋고 괜찮은 위치에 있는 집은 죄다 한가격 하더라고요. 저도 돈을 벌려고 온 건데 생활비로 그만큼이나 나가게 된다면 솔직히 부담스러운 상황인지라 생각을 바꾸게 되고
삼촌한테 방 하나만 비워주면 사고 안 치고 조용히 살겠다 말했습니다. 물론 물어보면서 외숙모의 안색도 살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외삼촌하고 10살 차이밖에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외숙모는 또 삼촌보다 7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저랑은 3살 차이밖에 나지 않거든요. 차라리 완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외숙모였다면 그런 눈치를 안 받겠는데 3살 차이다 보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지요. 거기에 아무리 제가 조카라지만 그래도 여자들이 치를 떤다는 시가족이고 괜히 제가 부부 사이 망칠 일이 있나 싶어서 외숙모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외숙모의 심기를 탐색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외숙모가 저한테 벌써 삼촌이랑 이야기가 다 끝난 일이라고 하면서 불편해하지 말고 우리 같이 잘해보자고 웃으며 말하더군요. 오히려 화장기 없이 수수한 얼굴로 미소 지으며 말하니 괜히 두근거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삼촌 집에 얹혀 살게 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는 많이 절약하게 되었는데 외삼촌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혼자 하기 힘든 일임에는 틀림없는데 둘이서 하게 되었는데도 수입이 최저시급도 거의 건진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벌이가 별 볼 일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제 월급은 틀리지 않게 챙겨주긴 했는데 사정 뻔히 알고 있는데 무리해서 나한테 돈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촌한테 남는 게 있는지 싶었거든요. 삼촌은 다른 건 다 떠나서 제가 온 게 참 힘이 된다고 하더군요. 형 동생처럼 지내던 사이이기도 했고 삼촌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이 지역에 아는 사람이 하나 없어 일 끝나고 나서 술 한 잔이 고플 때가 자주 있었는데 같이 마시자고 불러낼 사람이 없었으니 그게 참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외숙모가 계시지 않느냐 했는데 외숙모는 자기가 술 마시는 것도 싫어하고 본인이 술도 잘 못 마셔서 같이 어울려줄 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외숙모에 대해 한참 아쉬운 소리를 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이렇게 외로움도 참고 힘든 것도 참고 일을 할 수 있는 건 다 외숙모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숙모랑 둘이서 같이 일을 하면 좋았지 않았느냐 하니 삼촌 하는 말이 지금이야 그래도 이 정도 돈을 벌지만 제가 오기 전에는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마냥 손해가 무지막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둘이서 같이 시작한 일이기도 했지만 외숙모가 그래도 주변에 인맥도 있고 해서 외숙모는 따로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삼촌한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두 사람은 정말 이상적인 부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런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요.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지요. 외숙모의 진짜 모습을 말이지요. 겉으로는 삼촌의 사업을 도우고 있었지만 한 달 한 달 시간이 가면서 현실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 같이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저보고 새 직장을 구했냐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데 저랑 같이 하면 좋겠다고 회사에 저를 추천해도 좋겠냐고 말이죠. 당시에 열심히 하고는 있었지만 삼촌의 사업이 그렇게 비전이 보이지도 않는 상황인데다가 생활비가 따로 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돈을 벌고 있던 것도 아니었으니 고민이 되더군요. 그래서 삼촌한테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며칠 고민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방에서 널브러져 누워서는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외숙모가 문을 두드리더니 고개만 빼꼼 내밀고는 자기 좀 도와줄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노트북 컴퓨터가 먹통이 되었다고 저보고 고쳐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컴퓨터로 하는 일이야 관련 직종에서 일했던 저한테는 물 마시는 것만큼 쉬운 일이었고 고치는 것 또한 웬만한 건 다 할 줄 알았기에 이 정도 신세를 지는데 아무리 귀찮아도 거절할 수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봐주겠다 했습니다. 별거는 아니었고 컴퓨터에 용량이 가득 차서 버벅이는 거겠다 싶더라고요. 윈도우도 다시 설치해주고 그러는 김에 외숙모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백업을 해주기 위해서 제 외장하드에 옮겨 담았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외숙모 컴퓨터를 붙잡고 씨름하다가 얼추 다 된 것 같아서 외숙모한테 다 되었다고 컴퓨터를 돌려줬는데 고맙다고 하면서 씩 웃는데 그때부터는 왠지 모르게 화장기 하나 없는 외숙모가 저렇게 예뻤나 하는 생각이 들고 괜히 마음이 떨리고 두근거리기 시작했지요. 그 후에는 일단 저한테 일자리를 제시한 회사가 얼마나 유망한 회사인가 검색이라도 해보려고 저도 제 컴퓨터를 켰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인터넷 검색을 이리저리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에 외숙모 컴퓨터를 백업해놓은 외장하드가 제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놈의 호기심이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외숙모가 그동안 화장하고 다니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가지고
화장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얼마나 차이가 있었나. 사진이라도 한 장 있지 않겠나 싶어서 외장하드를 열어보았지요. 정말 그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손쉽게 사진이 담긴 폴더를 찾게 되었습니다. 꽤나 오랫동안 간직한 폴더인지 삼촌하고 연애하기 전 사진도 잔뜩 있더라고요. 첫 번째 스마트폰부터 해서 계속해서 사진을 한 장도 지우지 않고 모아왔나 싶었습니다. 거의 10년치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보는데 그때쯤부터는 저랑 3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외숙모의 인생을 10년치를 보게 되었으니 괜히 외숙모랑 연애를 한 게 삼촌이 아니라 나였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타까운 건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외숙모도 힘든 삶 때문에 꾸미고 다니는 걸 포기했는지 어디 나가서 찍은 사진이 거의 없더라고요. 집에서 음식한 사진이나 별 쓸데없는 사진 말고는 거의 없더라고요. 이제 재밌는 부분은 다 봤구나 생각하면서 마우스 휠을 굴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떡하니 외숙모가 화장을 하고 찍은 사진이 딱 하고 나오는 겁니다. 뒷배경을 보니 집인 것은 분명한데 난데없이 화장을 하고 찍은 사진이 올라오니 놀라웠습니다. 뭐 삼촌하고 기념일이라서 찍었겠거니 싶었는데 그 뒤로부터 펼쳐진 사진들은 정말 제 상상을 초월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외숙모의 곁에는 삼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라는 말은 여러 명이란 뜻입니다. 사진 속에 외숙모와 같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었다면 그냥 친구라도 만났나 보다 하겠는데 최근 찍은 사진으로 갈수록 나이대가 천차만별인 사람들이 사진 속에서 계속해서 순서를 바꿔가며 등장하더군요. 외숙모는 삼촌을 두고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지인으로부터 온 취직 자료고 삼촌 사업이고 뭐고 머릿속에 외숙모 말고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동시에 몇 다리를 걸치고 있는지도 모르는 외숙모와 그런 외숙모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밤낮으로 일터에 나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제 형이나 다름없는 삼촌. 삼촌을 생각하면 이 일을 말해야 할 텐데 또 삼촌을 생각하면 이 일을 숨겨야 하는 건가.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오며가며 했습니다. 한동안은 이 사실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꺼낸다고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생각에 말이죠. 그러다 삼촌이 오랜만에 돈을 좀 벌었다면서 셋이서 같이 파티를 하자고 족발이랑 간단한 안주에서 집에서 술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다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삼촌은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라서 그런지 술잔이 비는 게 무섭게 술을 연거푸 털어넣더라고요. 얼마나 일이 힘들면 저러나 싶어서 안쓰러웠습니다. 외숙모는 술을 안 마시니 그걸 구경만 하고 있었고 저는 괜히 술을 많이 먹었다가 술김에 외숙모랑 한판 하게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술을 꺾어가며 조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촌은 얼마 안 있어서 술에 잔뜩 취해서는 미안하다 말하고 먼저 방에 자러 들어갔어요. 외숙모랑 둘이 남아서 술상을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외숙모가 저한테 웃으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화장기 하나 없는 수수한 미소로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데 참 가증스럽더라고요. 그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한 맨얼굴 위를 화장으로 덮어서는 밖으로는 우리 삼촌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다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외숙모가 자기도 저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쭉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몇 잔 마시지도 않은 술 기운에 괜히 욱해버려서 외숙모 앞에서 모든 사실을 폭로해버렸습니다. 외숙모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 다 봐서 알고 있다고 가증스러우니까 개소리 하지 말라고 조금 세게 말을 했어요. 외숙모는 제 말에 급히 안색이 안 좋아지더니 고개를 숙이고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더라고요. 저도 원래 이렇게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일을 터뜨려버렸으니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싶더라고요. 저도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외숙모는 자기 항변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삼촌 사업이 안 되는 와중에 모아놓은 돈까지 다 까먹고 있어서 자기가 돈을 벌어왔던 거 알고 있냐고. 사실 그게 자기가 일을 해서 벌고 있는 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다 삼촌의 사업 자금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다고. 삼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진 모르지만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자기도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돈을 벌어올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만나주고 돈을 받는다고 아무리 그 의도가 삼촌을 위해서 한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 않냐. 그건 믿음에 대한 배신이 아니냐 했지요. 자기 합리화를 하며 뻔뻔하게 저렇게 나오니 삼촌한테 그냥 말해버리는 게 좋겠다고 말하고 삼촌이 자고 있는 방 쪽으로 몸을 돌리는데 외숙모가 저를 강하게 잡아 끌더니 워낙 순식간이라 저도 어안이 벙벙했고 오랜만이라 그런지 거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삼촌은 술이 거하게 취해서 그런가?
벽 하나를 두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을 거고, 실제로 목격했다 하더라도 술김에 잘못 받거니 해서 넘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일이 다 끝나고 외숙모는 이제 저도 공범이나 마찬가지라고 가끔씩 삼촌이랑 교대로 쉬는 날에는 이렇게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오더군요. 제가 조금만 더 제정신이었다면 정신 못 차리는 외숙모에게 한마디 더 했었을 테지만 솔직히 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환상적인 시간이었기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는 형제나 다름없던 외삼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지만 매주 외삼촌과 교대로 쉬기로 한 날만 기다려집니다. 얼마 전에는 저에게 취직 제안을 했던 지인에게 전화해서 한동안 지방에 머물 생각이니 다른 사람을 찾아보라는 답장까지 해버렸습니다. 이미 엎질러 놓은 물을 돌려담아 놓을 수는 없겠지요. 돌이킬 수 없는 걸 인정하지만 이젠 모든 사실을 고백해버린다면 저는 외삼촌의 인생을 제 손으로 박살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고민의 연속이라 잠에도 들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누군가 저에게 정답을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귀여운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났고 불같은 사랑 끝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연애 경험 별로 없고 쑥맥인 제가 카사노바 같은 능수능란한 남자에게 걸려 제대로 사람을 알아보지도 않고 결혼하게 되었네요. 순전히 제 실수였던 거였지요. 결혼 초에는 남편이 항상 술 마시고 밤 늦게 들어오고 하느라 속을 엄청 썩였어요. 하루는 남편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는데 여자들과 대화 나누고 하트까지 보낸 게 제 눈에 띈 겁니다. 남편한테 말했죠. 당신 일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오고 술 취해 온 거는 내가 100번, 정말 아니 1000번 이해하면 넘어갈 수 있어. 그런데 여자들이랑 하트 주고 받으면서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우리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어. 이럴 거면 내가 왜 결혼했겠어? 지금 나랑 장난해? 진짜 왜 그래 여보? 라고 하니까 남편은 그거는 그냥 대학 후배들이 밥 사다 달라고 하니까 거절하기 애매해서 이모티콘으로 답장해서 그렇게 보인 거고, 내가 무슨 여자를 만나. 일하면 사람들 접대해야 하고 술 마실 일이 많으니까 그러지. 오히려 여보가 나 의심할수록 내가 삐뚤어지는 거 아니야. 그냥 가만히 냅둬. 자꾸 그러면 나 여보 때문에 진짜 바람핀다. 하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뻔뻔할까 싶었지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에 저는 안정적인 환경을 많이 추구했어요. 그래서 일찍 결혼하기를 원했고 빨리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드리고 저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길 원했어요. 고민 끝에 저는 안정적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공기업에 합격했지요. NCS 준비만 몇 년에 면접에 학자금 대출 갚느라 20대 후반까지 연애도 못 해보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거든요. 당연히 남자 손 한 번 못 잡아봤지요. 그런 제가 처음으로 한 소개팅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저와 달리 자유분방하고 조급해 보이지 않는 그의 모습에 반했지요. 무엇보다 저희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고 정말 여자 속마음 어떻게 저렇게 잘 읽지 싶을 정도로 섬세했어요. 알고 보니 그게 다 수십 명의 여자를 만나서 길러진 스킬이란 걸 알게 되었지만요. 여튼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혼하자마자 남편의 바람기가 드러난 거죠. 총각 시절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술집에서 새벽까지 죽어라 마신 그 기억들을 못 버리고 결혼하고서도 그렇게 사니까 저와 남편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이혼을 해야 하나 고려했어요.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무렵 저희 엄마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평생을 자기 자신을 버린 채 자식들 키운다며 몸 관리 못하셨던 엄마는 하나둘씩 몸에 이상이 생기셨어요. 엄마가 처녀 시절에 돈이 없어서 야매 치과의사, 그러니까 면허증도 없는 야매 의료인한테 가서 어금니 5대를 씌우는 치료를 했나 봐요. 엄마 나이 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하도 치과 치료비가 비싸니까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3분의 1이나 저렴한 그곳에서 엄마는 일을 쉬었고 멀쩡할 리가 없었지요.
잇몸에서 고름이 나고 다 헐어가는데도 치과 가면 돈이 덩어리로 든다는 이유로 진통제만 드시며 살아오셨어요. 그렇게 아픈 걸 참고 한쪽으로 씹으며 몇십 년을 사신 거죠. 그런데 그 이빨이 이제는 진통제도 안 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진 겁니다. 아예 잇몸이 녹아내려서 시운철이 다 보일 정도였어요. 자식한테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안 하는 엄마가 참다 못 참아 저에게 전화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지야, 잘 있어? 밥은 잘 챙겨 먹고? 몸은 좀 어때? 항시 아침밥 거르면 안 되고 좀 아프면 꼭 뜨신 곳에서 찢어야 해. 여자 몸은 항상 따뜻해야 하는 거야. 돈도 일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이요. 에휴, 건강이 중요하지. 이라면서 뜸을 들이길래 제가 엄마한테 말했죠. 왜 그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어? 라고 하자 그제서야 엄마는 엄마, 계속 말썽 부리던 어금니 씌운 게 엄청 아프네. 씹지도 못하겠고 가만히만 있어도 아파 죽겠어. 병원 가니까 씌운 거 전부 드러내고 잇몸이 다 녹아내려서 이빨 뽑은 다음에 뼈 이식하고 임플란트를 5대나 해야 한대. 돈이 얼마야. 이걸 어쩜 좋으니 정말. 늙어서 아프면 고생이라더니 돈 없이 늙으니 그냥 고생이 아니라 피눈물이 날 정도로 고생이다. 너한테는 정말 숨기려고 했는데 혹시 돈 조금만 보내줄 수 있느냐? 임플란트는 안 하더라도 잇몸 치료라도 좀 해서 통증을 줄이려고 하는데 엄마가 미안하네. 자식한테 이런 부탁을 하니 면목이 없다. 미안해 연지야. 하면서 울먹거리는 겁니다. 아니 엄마가 얼마나 아프시면 생전 돈 필요하다는 말 없으셨던 엄마가 그러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시에 제 자신이 한심스러운 마음이 들면서요. 엄마가 아프다는 소리가 나오기 전에 내가 세심히 살피고 챙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이 참 아직 어른 되기에는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처녀 시절부터 모아놓은 적금을 깨서 엄마한테 드렸어요. 미안하다고 이것밖에 못해주는 딸이라서 죄송하다고 하며 엄마가 임플란트를 전부 심고 통증을 줄이는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저는 돈을 다 드렸어요. 남편한테 말하면 노발대발하며 왜 너네 엄마만 챙겨 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게 뻔했기 때문에 일부러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찌저찌 하다가 남편이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남편이 술 취해서 잠든 줄 알고 안방 화장실에 들어가 엄마랑 통화하면서 돈 잘 받았냐고 임플란트 잘 돼가냐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그걸 다 들은 겁니다. 제 이야기 듣고 남편이 바락바락 소리 지르며 왜 자기 몰래 장모님한테 돈 보내냐고 니네 엄마만 아프냐? 우리 엄마는 안 아픈 줄 알아? 하면서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한동안 골치 아팠지요. 남편은 이걸 핑계 삼아서 며칠 또 마음껏 술 마시고 놀다가 들어왔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띵동 띵동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남편인가? 누구지? 하고 문을 여는데 시어머니께서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문을 열고 아니 어머님 연락도 없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라고 하자마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왈칵 화를 내시는 겁니다. 너 왜 우리 아들 몰래 몇백만 원을 너그 집에 보내니? 우리 아들, 우리 집안이 만만해? 오죽하면 우리 착한 아들이 화를 내면서 나한테 전화를 걸어. 너 자꾸 우리 애 화나게 만들래? 안 그래도 애 혈압 문제 때문에 양파 좀 먹고 관리시키고 있구만. 진짜 이래서 집에 여자를 잘 들여야 해. 앞으로 또 돈 관련해서 우리 아들 전화 오게 하면 그때는 알아서 해. 정말 씨팔. 이래서 집에 며느리를 잘 들여야 한다는 말이 있는 거라니. 하면서 제 눈앞에까지 삿대질을 하며 막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본인 아들이 좋아하는 꽃게를 보자기에 싼 걸 저한테 주며 애 쪄주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꽃게 알레르기 때문에 손에 닿기만 해도 벌겋게 달아오르고 막 간지러워하는데 정말 그때는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렇게 시모가 나가신 뒤 한참을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이런 남자, 이런 집안의 시집 온 내 책임이다. 내가 갖고 가야 할 문제다 라고 생각하며 꾹꾹 눌렀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이 사건을 묻고 지내던 중 일이 터진 거죠. 남편의 외도 장면을 제가 목격하게 된 겁니다.
회사 워크숍 때문에 1박 2일로 집을 비워야 할 일이 생겼는데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워크숍 일정이 조정되고 제가 집으로 다시 가게 된 일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하고 문을 열자 현관문 신발장에 못 보던 호피무늬 여자 신발이 있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 뒷목이 쫙 하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바로 직감았죠. 지금 집에 여자 있구나. 남편 외도했구나. 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안방문을 열자 둘이 맨몸으로 껴안고 쳐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온지도 모르고 옷이랑 속옷은 바닥에 내팽개쳐 있고 쿨쿨 자고 있길래 저는 손빨래 하려고 통에 물이랑 담아놓은 남편이 토해서 더러워진 옷들을 꺼내고 그 토냄새 나는 물을 남편과 상간녀 얼굴에 팍 부어버렸어요. FF 으악 하면서 그 상간녀랑 남편이 화들짝 놀래며 깨더라고요. 남편은 뭐 하는 거야? 라며 소리 지르고 상간녀는 깍 거리면서 도망가려고 하길래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미친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라고 욕 퍼부으며 내팽겨진 속옷들 전부 창문 열고 밖에 버려버리고 골프채를 위협하면서 알몸이 된 상간녀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문 열라고 옷 달라 하면서 문 쾅쾅 두들기는 상간녀를 위해 경찰에 전화해서 밖에 옷 벗고 물에 홀딱 젖은 이상한 여자가 있다고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하며 신고했고요. 제가 골프채 들고 있으니까 당황한 남편은 깨갱하면서 골프채 내려놓으라고 하며 살살 도망가려고 하대요. 똑같이 알몸으로 상간녀랑 같이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바지만 줘. 제발 바지만 주면 안 되냐? 라고 소원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울려 퍼지더라고요. 얼마 있지 않아 경찰들이 복도로 오고 그 연놈들 끌고 갔습니다. 정말 열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정말 이제는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하며 이 집을 나가려고 정말 중요한 집만 챙겼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남편이랑 이혼할 거고 지금 엄마 집 갈 거니까 알고 있으라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현관문에서 문 열어 이년아 하는 소리가 쩌렁쩌렁 들리는 겁니다. 인터폰을 보니까 시어머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시려고 하길래 재빨리 안에서 걸쇠를 잠그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 시모가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시모는 절 보자마자 싸다구를 날리려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저도 깨갱하고 왜 그러세요 했겠지만 그때는 진짜 악다구를 뿜어서 그런지 화내는 시모도 하나도 무섭지 않더라고요. 때리려는 시모 팔뚝 붙잡고 냅다 꺾었습니다. 악! 하며 시모가 소리 지르자 저는 말했어요. 어머님, 왜 저한테 한풀이 분풀이 하세요? 본인 아들이 바람펴서 내가 알몸으로 내쫓은 건데 왜 나를 때리려고 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아들 교육 잘 시키셨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났을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팔을 확 꺾어버렸어요. 그때 시모가 발로 제 배를 콱 차서 제가 뒤로 넘어졌어요. 그때 허리를 크게 다치고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울고불고 하자 옆집에서 사람이 나오고 그제서야 시모는 후다닥 나가더라고요. 저는 너무 서러워서 막 울다가 짐을 챙겨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엄마 집에 갔어요. 가서 펑펑 울었어요. 남편 나랑 결혼하자마자 맨날 여자랑 술 마시고 결국 나 워크숍 갔을 때 안방에서 상간녀랑 뒹굴고 있더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시모가 나 찾아와서 발로 까고 허리 다치고 내 인생 왜 이래 엄마? 미안. 이혼할 것 같아. 정말 나 이대로 못 살겠어. 라고 하자 엄마가 엄청 놀라면서 괜찮냐고 하며 저를 위로하고 보살펴 주었어요. 제가 시모한테서 맞았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엄마는 화가 나서 가만 안 두겠다고 뭐 그런 여자가 다 있냐며 화를 내셨고요. 제가 겨우겨우 엄마를 말렸어요. 하지만 엄마의 화는 풀리지 않았어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엄마는 시모가 운영하는 그 동네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엄마는 시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어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들 다 쳐다봤고요. 사돈,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딸이 당신 아들처럼 바람을 폈소. 아니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렸소. 뭐 잘한 게 있다고 남의 귀한 딸 발로 차고 허리를 망가뜨려. 가만 안 둬. 법정에서 보자고. 하면서 화를 내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엄마 목덜미 쪽을 손으로 딱 내려치는 겁니다. 엄마가 고개를 안 피했으면 완전 뺨을 크게 맞을 수도 있었어요. 시모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당신이 딸 교육 잘못 시켰으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야. 하긴 호래미 밑에서 자란 딸이 뭐 제대로 컸겠어. 몰라나니까 우리 아들이 진즉에 알고 혀를 떼고 다른 여자를 찾은 거지.
라는 겁니다. 그때 완전 미용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화가 난 엄마가 시모 머리끄댕이를 잡고 몸싸움이 붙었고 옆에 머리를 밀고 있던 손님들과 남자들 그리고 제가 달라붙어 겨우 시모와 엄마를 떼어놓았고 손님이 신고한 경찰이 와서야 사건이 마무리되었어요. 저와 엄마 둘 다 화를 참지 못하고 집에 가서도 분을 참지 못하며 씩씩 댔습니다. 엄마가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니셨어요. 엄마는 집에 있으면 심장이 타 죽어버릴 것만 같다고 하며 가서 기도를 하고 와야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머리가 깨질 것 같았거든요. 교회 가서 엄마랑 저는 막 기도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왜 우리 엄마가 시모한테 뺨을 맞아야 하냐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나? 저와 엄마 둘 다 진정이 되자 갑자기 뒤에서 누가 엄마 어깨를 툭툭 치는 겁니다. 엄마는 화들짝 놀랐어요. 엄마의 등을 두들긴 사람은 오래전부터 엄마에게 호감을 보이셨던 최 사장님이었어요. 최 사장님이 일찍 아내를 여의시고 딸 한 명이 있으셨는데 딸이 결혼 생활 중 외도한 남편 때문에 소가리를 앓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때 저희 엄마가 장례식을 계속 지켜주고 최 사장님을 교회로 끌고 와서 같이 사람들과 어울리게 해주시고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최 사장님이 엄마한테 엄청 감사해하고 챙겨주시면서 호감을 느끼셨는데 엄마는 그런 감정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면서 거절하고 한동안 얼굴을 못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 모녀가 엉엉 울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최 사장님이 뒤에서 다 듣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최 사장님은 너무나 걱정 어린 표정으로 도대체가 무슨 일이냐며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엄마는 그간의 일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사위가 바람나서 딸이 화가 나 난리를 쳤더니 사돈이 딸을 때렸다. 그래서 내가 사돈 미용실에 갔더니 사돈을 내 뺨을 쳤다. 라고 하며 엉엉 울자 최 사장님은 얼굴이 벌개지면서 그게 진짜냐고 그 미용실 어디냐고 하면서 바락바락 화를 내셨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거리 동국 건물 1층에 있는 아름다운 사람 미장원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최 사장님 얼굴색이 갑자기 확 바뀌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엄마에게 대체 세상에 어찌 그런 사악한 사람이 있다요. 걱정 마셔요, 정숙씨. 정숙씨가 나 힘들 때 많이 도와줬잖아요. 정숙씨, 내가 복수해줄게요. 내가 다 갚아줄게요. 잠깐만 나 좀 따라와봐요. 정숙씨가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감히 정숙씨 뺨을 때리고 정숙씨 딸내미를 발로 걷어찹니까? 걱정 말고 내가 또 잘 아는 S대 출신 이혼 변호사 있으니 비용까지 싹 다 대줄 테니까 이혼 걱정 말고 나 좀 잠깐 따라와 보시오 하는 겁니다. 원래 자산가로 좀 유명하셨던 최 사장님이었기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빈말이 아니란 걸 전 알았어요. 엄마와 저는 최 사장님께 말씀만이라도 감사하다며 극구 사양했죠.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돌싱남입니다. 저는 특별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친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스러운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고 30대 초반에 이혼을 했습니다. 전처와는 장기간 연애를 했고 그래서 결혼 생활이 순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연애는 상상이었고 결혼은 현실이었습니다. 연애 때는 몰랐던 것들이 결혼 생활하면서 하나, 둘씩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용변 후 변기 뚜껑 처리 문제, 치약 짜는 문제 등 매사에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물론 부부끼리는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고쳐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처는 항상 본인 위주로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게다가 고부 간의 갈등, 장서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둘 사이는 점점 안 좋아졌고 나중에 전처는 바람까지 피우다가 들켰습니다. 어차피 결혼 유지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고 돈도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소송을 걸었고 그것 때문에 2년에 가까운 시간을 정말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이게 되었고 지금도 평생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혼을 하고 처음에는 여자를 만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사귄 전처랑도 트러블이 잦았던 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었고
전처와 오랜 기간 사귀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다 보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몇 년 만에 혼자라는 게 좋아서 혼자 하고 싶었던 걸 다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자 생각이 날 때는 혼자서 위로를 하거나 돈으로 여자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삶에 현타가 왔고 연애는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나이가 아직 젊어서 풀지 못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여만 갔습니다. 요즘은 어플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이혼 남녀들이 많은 어플이 있는데 그곳에 가입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어플이 그렇듯 남자는 돈을 내야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어차피 혼자 살다 보니 돈을 쓸 때도 많이 없어서 현금 결제를 했습니다. 이 어플이 좋은 게 사진도 있고 각자가 원하는 상대방의 조건, 성격, 지역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에 며칠간 매치되는 여성들은 얼굴이 정말 아니거나 얼굴이 괜찮은 분들은 기독교, 먼지역, 흡연을 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만남을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던 차에 괜찮은 여성분이 보였습니다. 슈퍼 오케이라는 돈이 많이 드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쪽지를 보냈고 다행히 여성분이 수락을 해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며칠간 연락을 주고받다 시간을 정해서 만났습니다. 사진에는 정말 예쁘게 보였었습니다. 단아한 얼굴에 조신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플 보정을 어느 정도 감안하기는 했지만 직접 만나보고 많이 실망하기는 했습니다. 사진이랑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는데 대화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애프터를 했고 그렇게 사귀기로 했습니다. 같이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하고 안기도 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궁합이 썩 잘 맞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돈 주고 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하나 있었고 육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잘 나지는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갈 때만 시간이 돼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보통 2주에 한 번 데리고 갔는데 저는 2주 동안 참은 걸 한 번에 다 풀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자신을 파트너로만 생각하냐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남녀 사이에 앉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녀는 밖에서 데이트를 더 원했습니다. 저도 밖에서 데이트를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만났을 때 몇 번이라도 더 앉기를 바랬는데 그녀는 제가 그녀를 앉기 위해서 만나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자를 잘 앉지 못하거나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녀도 막상 안기면 정말 울부짖으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안기는 것에 또 회의적이니 저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친한 친구가 집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 친구랑 술도 먹고 그 친구네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 재수 씨는 나이도 어리고 정말 예뻤습니다. 친구 아내는 우보다 7살이나 어렸습니다. 게다가 성격도 애교 많고 싹싹해서 그 친구네 집에 갈 때는 항상 재수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서 갔습니다. 친구 결혼식 때 얼핏 뵙기는 했는데 친구 장모님은 정말 미인이십니다. 나이도 많이 젊어서 저랑 몇 살 차이 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재수 씨 아버님이 재수 씨 어렸을 때 재혼을 한 것이었고 친엄마랑 다름없이 재수 씨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장모님은 친구 아내보다 21살밖에 많지 않았고 우리보다 14살밖에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부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몸도 날씬하고 잘 꾸며서 그런지 저랑 5살 정도밖에 차이 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부터도 친구네 신혼집에 가끔 가기는 했습니다. 친구가 결혼한 후 1년 정도 후에 친구 장인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친한 친구이기에 장례식장에 가기도 했고 발인 날에 운구도 도와주고 친구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몇 주 후에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장례식 때 도와준 걸 자신의 장모님이 너무 고맙게 생각해서 친구 집에서 밥 한 끼 먹자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장소는 비록 친구 집이었지만 친구 장모님이 손수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 주부로 지내셔서 그런지 정말 음식 솜씨가 뛰어나셨습니다. 결혼식 때 잠깐 뵙고 장례식장에서 초췌한 모습만 봤는데 그날 친구 장모님을 보니 정말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친구 아내도 예뻤지만 친구 장모님은 정말 아름다우셨습니다. 사위 친구니 저를 사위처럼 대해주시기는 했지만 저는 약간 여자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친구는 예쁜 아내도 있고 젊고 아름다운 장모님도 있다는 게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고 몇 년 지났을 때였습니다. 친구는 그 사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돌이 지나자 재수 씨가 복직을 해야 해서 장모님이 집에 와서 봐주신다 했습니다. 친구 아들이 너무 어릴 때는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지만 돌잔치를 기점으로 친구도 시간이 많아져서 종종 밖에서 보기도 했고 2차로 친구네 집에 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이가 아직 어리니 조심스럽기는 했는데 재수 씨도 저를 좋게 보고 있었고 친구 장모님도 저를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항상 갈 때는 재수 씨와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도 사가지고 가거나 배달을 시켜주었고 아직 어리지만 조카 용돈이나 선물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너무나도 환대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사위 친구다 보니 어색한지 장모님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같이 술 한 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도 술을 좋아하시는데 손자 때문에 많이는 안 드셨지만 그래도 맥주 몇 잔씩 드시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결혼 생활이나 연애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며 혼자 사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순간 친구를 통해서 반찬도 보내주시고 더 자주 초대해주셔서 저녁을 대접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친구 장모님이 너무나도 괜찮아 보였고 얼굴을 자주 봐서 그런지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와 트러블이 많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장모님은 너그럽고 인자한 성격으로 저의 스트레스를 보듬어 주셨고 그럴수록 점점 친구 장모님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이라서 편하게 입고 화장도 많이 하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여자친구 외모와는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틈만 나면 친구에게 연락해서 친구네 집에 놀러 갔고 그러다 보니 더 자주 보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와는 결국에는 헤어졌습니다. 어차피 앉는 것도 눈치 보면서 안아야 하는데 데이트 비용은 또 제가 거의 다 내야 했기 때문에 돈을 써서 젊고 예쁜 여자를 만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친구 장모님이 한번 자리 잡고 나니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친구 장모님을 따로 만날 기회가 없었고 항상 친구나 재수 씨와 함께 봤기 때문에 제 마음을 표현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연락처를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가끔 안부식으로 몇 번 연락을 한 게 다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친구가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며칠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에게도 같이 가자고 했지만 새 식구 오붓하게 다녀오라며 자신은 좀 쉬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날 거라고 했다 했습니다. 저는 그게 기회라고 생각해서 따로 친구 장모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여행을 간다고 한 날 연락을 했습니다. 친구 여행 가서 혼자 계시느라 심심하지 않으시냐? 그동안 저에게 대접을 잘 해주셔서 한번 대접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스케줄이 좀 있다고 하셨고 스케줄 없는 날에 그럼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셨습니다. 친구 장모님이 먹고 싶다는 메뉴를 검색해서 일부러 차로 몇십 분 가야 하는 괜찮은 맛집을 알아봤습니다. 장모님도 좋다고 하셨고 제가 차를 몰아 장모님을 태우러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친구 집에서 편한 모습만 봤었는데 외출을 한다고 꾸민 장모님을 보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누가 보면 정말 40대인 줄 알 정도였습니다. 물론 저를 사위 친구로 생각하시고 편하게 나오신 거였지만 저는 꾸민 그녀를 보자 첫 데이트 마냥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우리는 드라이브도 하고 남한강이 보이는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밥도 먹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녀와 더 있고 싶어서 뷰가 좋은 카페에 가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장모님은 이제 손주도 컸고 어린이집 등 하원은 친구나 재수씨도 할 수 있으니 이제 슬슬 친구네와는 따로 살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친구 부부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며 아마 혼자 지낼 자신이 걱정돼서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친구네 집에 계속 있으면 솔직히 저에게는 전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맞장구 쳐주는 것처럼 이제 장모님도 따로 사시면서 장모님 인생을 즐기라고 말했습니다. 장모님도 저랑 얘기가 통한다며 좋아했습니다. 장모님을 친구네 집에 바래다주고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술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다음날 아침부터 친구들과 스케줄이 있다며 거절하셨습니다. 며칠 안 남은 친구네 여행 기간에 시간 되실 때 있냐고 물어봤지만 간만에 혼자 있는 기간이라 스케줄을 다 잡아놨다며 친구 부부가 여행 끝나고 돌아오면 집으로 한번 와서 함께 마시자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아쉬웠지만 계속 들이대면 거부감이 들까봐 쿨한 척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니 너무나도 아쉬움이 남았고 장모님을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 그 후로 몇 개월 친구네 집에 몇 번 갔고 친구 장모님을 보면서 애틋한 감정은 점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네 집에 갔을 때 장모님이 보이지 않으셨고 친구는 며칠 전부터 따로 나가서 사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장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가 사신다는 얘기 들었다며 괜찮으시냐고 안부를 물어봤고 장모님은 손주가 눈앞에 아른거리지만 시간적 여유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편하다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시간 될 때 같이 식사하자고 했고 그 후로 연락을 더 주고받다가 결국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 주 만에 만나는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첫 데이트 때보다 더 아름답게 입고 왔고 그 모습에 눈에서 하트가 뿅뿅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고기집에 가서 한우를 먹으며 술을 한잔 했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스케줄이 없다며 오랜만에 술을 실컷 마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고기질이 좋으니 술은 술술 들어갔고 장모님도 저도 술에 좀 취했습니다. 장모님은 은근히 제 마음을 알고 있다는 표현을 하면서도 자신이 나이도 있고 관계가 친구 장모님이니 그런 생각은 접으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 소리에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나이가 뭐가 중요하고 그리고 비밀로 하면 관계가 뭐가 중요하냐며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끝이 날 거면 제 마음이라도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술이 좀 과했다며 일어서자 했고 그렇게 그녀를 택시에 태워 돌려보내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혼 후 정말 좋아한 첫 여자였는데 친구 장모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친구 장모님이 아니었다면 만남조차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핑계로 이렇게 까이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몇 주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술에 취해 그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정말 좋아하고 잊으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된다고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냐고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며칠간 연락이 없다가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고 그녀의 집 근처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난 그녀는 여전히 예쁘고 아름다웠지만 표정은 조금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술만 마셨습니다.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슬펐고 저는 마지막으로 제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마음을 안 받아줘도 좋고 안 받아준다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진심 어린 제 말이 통했는지 그녀는 조금씩 미소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킨 술 안주도 다 떨어져서 자리에서 일어나자고 말했더니 그녀는 장소를 옮겨서 맥주 한 잔 더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마지막 자리일 줄 알았는데 그녀의 반응에 놀랍기도 하고 좋기도 했습니다.
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전 술집에서와는 다른 그녀의 표정과 몸짓이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녀도 저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녀는 저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맥주 500세제곱센티미터를 몇 잔이나 먹었고 정말 술이 많이 취했습니다. 중간중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리는 그녀의 집에서 서로를 안고 있었고 그렇게 우리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의 집에서 늦잠을 자고 숙취로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그녀를 안았던 것이 문득문득 떠오르기도 했고 그토록 원했던 그녀를 안았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거실에 나가보니 그녀는 벌써 북엇국을 끓이고 있었고 우리는 말없이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제가 어젯밤 이야기를 꺼냈고 그녀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사실 어제 술집에 나갈 때만 해도 제가 싫지는 않았지만 사위 친구랑 사귈 수 없으니 거절을 하려고 했다 했습니다. 하지만 제 고백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그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다고 합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 맥주집에 간 건데 저의 대화와 생각에서 자신도 확신이 섰다며 술에 취한 저를 꼬신 건 자신이라며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역시 젊어서 그런지 어젯밤 정말 대단했다며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을 아는 건 기억이 나지만 전체가 기억이 안 난다며 다시 한번 앉자고 했고 장모님도 좋다고 해서 우리는 2차전에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의 모든 걸 천천히 느꼈습니다. 장모님은 동안인 얼굴만큼이나 몸도 탄력이 있었습니다. 얼굴도 몸도 50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4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장모님은 50대의 연륜에 맞게 노하우가 정말 쩔었습니다.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을 안는 내내 짜릿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장모님도 저와 궁합이 잘 맞는다며 좋아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스갯소리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며 물 나올 때 노를 마구 저으라고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면 그녀의 혼이 나갈 정도로 울부짖으며 소리를 질러댈 정도로 그녀를 열정적으로 안아줍니다. 그렇게 그녀와 비밀스러운 관계가 된 지 1년여가 되어갑니다. 친구도 재수씨도 우리의 사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 말로는 자신의 장모님이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은데 혼자 쓸쓸하게 계신 것보다 그게 좋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장모님 애인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장모님이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저라는 것을 친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친구를 보면 사위라고 여겨지고 재수씨를 보면 딸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리고 그녀도 주위에 얘기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재혼을 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원하고 있고 여전히 궁합도 잘 맞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모성애도 느끼고 있고 사랑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도 제가 귀엽고 사랑스럽다며 항상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안는 것도 너무 좋다고 말해줍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없고 국경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와 저의 나이 차이는 전혀 문제될 게 없고 비밀만 잘 지키며 사랑한다면 관계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녀도 서로에게 푹 빠져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사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손가락질할 관계이지만 저도 혼자이고 그녀도 혼자인데 그런 게 문제가 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채널 가끔 보는데 여기에는 저보다 훨씬 더 위의 인생 선배님들이 많으신 걸로 보입니다. 선배님들 인생 정도 되면 지금 제 현실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사랑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녀의 말대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지 나중에 물도 안 들어오거나 노 저을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녀는 요즘도 장마처럼 물이 많이 들어오고
저도 힘 좋고 노를 젓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기회가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른 이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름다운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물 들어올 때 노저옵시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친정아버지의 생신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는 횟수로는 6년째인데요. 남편이 결혼한 첫 해를 제외하고는 아직 한 번도 저희 친정 부모님의 생신일에 친정집에 간 적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서 혼자만 가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길래 진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엄청 회사 일로 바쁜 척을 해댔고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친정 부모님께 적절한 애교를 부리면서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전화를 잘 하더니 재작년부터는 전화도 아예 하지도 않고 의뢰껏 저 혼자만 친정집에 드나드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시부모님의 생신일을 잘 챙겨드렸습니다. 남편에게는 누나의 손이 시누이만 있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어서 저와 남편이 챙겨드려야 했어요. 보통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집에서 상을 차려드리곤 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께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도 더 정성을 다해서 챙겨드렸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뭘 바라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처음에는 시부모님도 남편도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시 하더라고요. 당연히 시부모님의 생신은 며느리 모신 것처럼 알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러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시어머니께 지나는 말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수아빠는 왜 한 번도 가지 않을까요? 이상하게도 꼭 그때만 되면 회사 일 때문에 바쁘네 어쩌네 하고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아요. 한 번도 안 갔단 말이니? 네, 제가 결혼한 그때만 빼고는요. 에고, 일이 바빴나 보네. 하지만 어머님과 아버님이 생신 때는 만사제치고 오잖아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너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게냐? 시어머니와 친정 부모님이 같을 수는 없다. 그래서 딸은 출가의 외인이라고 하는 거야. 여자가 시가에 시집을 왔으면 시가 어른에게만 충실해도 벅찰 텐데 사위가 친정에까지 신경을 쓰게 했어야 되겠니? 네가 적당히 가운데서 알아서 하면 될 일이지. 그게 내조라고 하는 거다. 저는 그 말씀에 깜짝 놀라서 되물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어머니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형님이 한 번도 한국에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셨어요? 그것과 이것과 같니?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래서 어처구니 없어서 다시 여쭙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무조건 시부모가 우선이고 친정 부모님은 그 뒷전이라고 하시는데 어디 헌법에 써있기라도 해요? 그랬더니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시어머니께 옳은 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니, 시부모님이 친정 부모님보다 상전이라고 하시는데 그건 어머니 생각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니란 말이냐? 어디서 쓸데없는 말만 하고 있니? 어머니, 제가 쓸모있는 말을 드릴 테니 잘 새겨 들으세요. 저는 어머니와 아버님을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 상전으로 모시기 위해서 수아빠랑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제가 왜 낳아주고 키워주신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 어머니와 아버님이 더 귀하다 하겠습니까? 왜야? 어째 너는 터진 입이라고 시애미 말꼬리를 잡고 잘도 말하는구나. 그래도 제가 할 말을 다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머님과 아버님께 생신일에 생신상도 차려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했던 것은 수아빠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이라서 그런 거지 더 귀하고 아끼는 마음에 그런 거는 아니에요. 너 오늘 뭐 잘못 먹었냐? 어째 말하니 꾸락사니가 아주 나를 잡은 것 같구나. 네, 나를 잡은 거예요. 제가 6년 동안 남편의 부모님이고 수아의 할아버지 할머니라서 배려해서 잘해드렸는데요. 올해부터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번에도 수아빠가 또 무슨 핑계를 대고 다가오는 친정아버지 생신일에 저만 혼자 가라고 뻔할 텐데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네가 감히 시애미한테 뭐 어쩌겠다는 거야? 저도 이제는 어머니 아들과 똑같이 해야겠어요. 제가 그동안 핑계거리가 없어서 어머님과 아버님의 생신일을 챙겨드렸던 것은 아니니까요. 그냥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 아시라고요. 아니 너 미쳤냐?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자빠진 게야? 그래서 말씀인데요. 앞으로 제가 여기 오지 않으면 어머니 아들이 친정집에도 가지 않아서 그런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히 잘 계세요. 라고 말하고는 뒷꼭지다 대고 뭐라 해도 못 들은 척 그냥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틀림없이 시어머니가 노여워하시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기침하다고 저를 욕하실 게 뻔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저에게 난리를 치더라고요. 당신이 어쩜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감히 그따위로 말을 했어? 내가 틀린 말을 했니? 어머님도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게 아니니? 그랬더니 천하의 못된 며느리라면서 자기 엄마한테 사과하는 전화를 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너는 그동안 내 친정 부모님의 생신일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안함은 없니? 천하의 못된 사위일세. 그리고 남편과 더 이상 엉덩거리기 싫어서 얼굴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고 알아서 먹고 다니던 말던지 밥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일이 다가와서 함께 가자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위라면 당연히 장인어른의 생신일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했으니까요. 역시나 기억을 하지 못했고 이번에도 저와 어린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동생과 남동생의 부부도 모두들 다 왔는데 남편만 참석하지 않아서 늘 그러려니 하고 묻지도 않으셨어요. 장녀로서 쪽도 많이 팔리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죄송스러웠고요. 한참을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식당 화장실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 간 거야? 이 시간까지 집에 안 들어오고. 오늘 아버지 생신일인 거 몰랐니? 이상하네. 오늘은 한가한가 보네. 집에 일찍 들어온 것 보니. 아, 그랬어? 미안해. 내가 깜빡했어. 아니, 너는 장인어른 생신이면 말을 해줬어야지. 말을 해주면 뭐하니? 핑계거리 찾아서 오지도 않을 거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진짜 바빠서 그런 거지. 장인어른께는 잘 말씀을 드렸지? 그래, 잘 말씀을 드렸다. 네가 맨날 오기 싫어서 핑계를 대니까 아예 말도 꺼내지 않았다고 했더니 사위 자식은 자식도 아닌데 뭔 상관이냐고 하시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장인어른께 낚아끼는 말을 눈치도 없이 했냐고 하는데 끊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친정아버지한테 아까 했던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이 미워서 찢는 말로 해본 말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눈치를 채시고 있는 것 같은데 물어보지는 않으셨죠. 마누라가 이쁘면 친정에 자주 올 텐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저와 남편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저에게 결혼 후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애정이 식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3년쯤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의 준비를 차곡차곡 해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나 그런 정황을 확실하게 잡지는 못했습니다. 뒷조사를 해서 확실한 물증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냥 여러 여자들과 썸만 타다가 말더라고요. 그래서 딴 여자에게 마음이 있어서 저와 저의 친정집을 멀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저 제가 친정집에서 장녀라서 장남 노릇을 하기 싫어서 그런 거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이혼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관심도 없는데 눈치를 챌리 만무했죠. 그런 지 몇 달이 지난 후에 시어머니의 칠순이 다가온다면서 칠순잔치를 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니? 내 부모는 내가 알아서 잘 챙겼으니까 네 부모는 네가 알아서 잘해라. 그랬더니 노발대발하며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내밀었더니 기절하려고 했어요. 제가 잘 읽어보고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혼의 사유는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과 그 근거를 다 열거해 놓았고 모든 재산과 딸의 양육권을 제가 다 가져갈 것이고 양육비도 귀찮을 테니 일시불로 지급해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혼 안 한다고 청개구리처럼 날뛰더라고요. 누구 좋으라고 하냐고요. 저는 급할 거 없으니까 시간을 줄 테니 잘 생각해보라고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당분간 떨어져 지내자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가라고 했더니 그러나요? 내가 왜 내 집에서 나가니? 나가고 싶으면 네가 나가. 그래? 그럼 내가 까짓거 내가 나갈게. 라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치가 나가긴 어딜 나간다고 그러냐는 듯한 표정을 지면서 비웃더라고요. 그런 후 일주일이 훨씬 지난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배를 눌렀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수화를 부르며 문을 두드리자 앞집 아줌마가 그러더랍니다. 함께 이사 간 거 아니었어요? 네, 이사를 갔다고요? 남편은 그때서야 놀라서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어떻게 나도 모르게 이사를 갔냐? 네가 나가라고 했잖아. 그래서 집을 내놓은 거야. 내 명의로 된 집이니까 내 맘대로 팔았다. 왜, 더 할 말 있냐? 뭐? 집이 네 명의라고? 그래. 네가 집안일이 귀찮아서 다 나한테 맡겼잖아. 그래서 내가 내 명의로 바꿔놨다. 기억 안 나니? 네가 도장 찍었잖아. 뭐? 내가 도장을 찍었다고? 법무사에서 가져온 서류라고 내가 잘 읽어보고 사인하라고 한 거 기억이 안 나니? 내가 언제? 웃긴 짬뽕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건네준 이혼 서류나 잘 읽어보고 도장을 찍어서 보내긴 하셔. 너 이래도 되는 거야? 우리 엄마 칠순잔치도 해야 하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누굴 탓하니? 이혼 말은 네가 먼저 꺼냈어. 6년 동안이나 너를 대신해서 네 부모한테 봉사한 셈치고 내가 수아를 잘 키울 테니까 너는 그냥 몸만 나가 떨어져라. 어머니 칠순잔치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로 나한테 그만 징징대고 그냥 네 부모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할 말 있으면 나 바쁘니까 내 변호사와 연락하고 나한테는 하지 마라. 저는 그동안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다는 사무실을 친정아버지 소개로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완벽해 보였는지 남편도 그만 제가 하자는 대로 항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기부전, 성욕 감퇴.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 영상 하나로 남성 활력, 스태미너 개선. 서로 친한 중년 이상 남성들의 모임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성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이다. 가운데 있어야 할 양기가 점점 올라가 입에 머무는지 하는 말들이 무슨 무용담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구라가 너무 세서 황당 무게하게 들린다. 그런데 확실한 것이 있으니 그들의 정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런 모임에서나 건강 상담을 할 때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정력이 떨어져서 고민하는 남성들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숱한 남성들의 고민, 발기부전을 천연요법으로 다스릴 순 없을까? 발기부전 걱정 뚱. 정력을 증강하는 법까지 알아보자. 옛날부터 정력이 왕성하고 성기능이 원활한 사람은 건강하다고 생각했다. 미국에서 60세 이상 700명을 대상으로 성생활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다. 그 조사에 따르면 60대 53, 가주 1회 이상 왕성하게 성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 중년을 지나면서 발기부전의 횟수가 증가하지만 나이 자체가 원인은 아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기의 강도와 사정량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발기 능력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어떤 남성은 80대에도 정력이 왕성하여 섹스를 즐긴다고 한다. 혈관성 성기능 장애가 부지기수. 30이 되기도 전에 성욕이 감퇴하거나 성기능 장애가 시작되는 사람도 덜어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50세 이상 남성 중 25 이상이 발기부전과 조루증이 있다고 한다. 성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성욕이 떨어진 사람은 자신감을 잃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용기를 내서 의사를 찾아가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한 다음 대개는 정신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신경성 증상이라고 말한다. 스트레스, 우울증, 성교에 대한 공포, 근심, 걱정 등을 이루는 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기능 장애는
혈관성 발기 장애와 같은 생리적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많이 발생한다. 발기 메커니즘 알아보면 혈관과 음경이 발기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발기는 음경 내 있는 해면체가 혈액을 흡수하여 팽팽한 상태이다. 즉, 해면체에 있는 수많은 동공들이 평소에는 거의 비어 있다가 정신적 혹은 물리적 자극을 받아 흥분되면 음경 동맥, 못의 혈관으로부터 피를 빨아 들여 동공들을 가득 채우고 문을 닫게 된다. 이것이 발기 상태이다. 성행위가 끝나면 닫혔던 그 문이 열려 혈액이 해면 채로부터 빠져나가서 음경이 원위치로 돌아간다. 혈관성 발기 장애는 음경이 못의 혈관으로부터 피를 빨아들이지 못하거나 피를 빨아들이지만 피를 머금지 못하고 바로 내보내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동맥경화, 고혈압 환자들에게 나타난다. 50세 이상의 발기부전 남성 중 50, 음경동맥의 경화 현상이 있다고 한다. 심혈관 질환, 발기부전과 심혈관 질환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호르몬 불균형, 낮은 테스토스테론은 종종 발기부전 및 정력, 약화와 관련이 있다. 전체 테스토스테론과 유리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는다. 노화, 고혈압, 비만, 당뇨병 환자는 동맥경화에 걸리기 쉽고 신경작용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당뇨병 환자의 50가량이 발기 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좌식 생활 방식, 심리적 요인의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낮은 자존감 등 발기부전 개선하는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체중 유지,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 섭취, 발기부전 해결하고 정력을 증강하는 천연물질들, 테스토스테론, 남녀 모두를 흥분시키는 필수 물질, 남녀 모두에게 성욕을 자극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은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다.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리비도 혹은 성욕과 동의어이다. 남성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은 자연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훨씬 더 낮다. 여성이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성욕이 낮은 것도 이 때문이다. 남녀 모두 나이가 들수록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성욕이 감소한다. 폐경 후에 많은 여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매우 낮아져서 성욕이 급격히 떨어진다. 테스토스테론 대체요법으로 성기능을 향상시키고 즐겁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수염이 나거나 허스키한 목소리로 변하는 등 남성의 특징이 나타날 수도 있다. 새벽마다 텐트를 치는 남자는 일단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 테스토스테론은 성욕과 정력뿐만 아니라 힘과 활력을 치솟게 한다. 인류 초기 사바나 시절의 남자들은 원동이 트면 사냥을 나갔다. 꼭두 새벽에 그들의 강력한 힘의 원동력은 급상승한 테스토스테론이었다. 여성들에 비해 진화가 더딘 남성들은 아직도 새벽이면 사냥을 나가 음식물을 구해야 하는 책임감,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상승하고 텐트를 치는 것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한다. 필자의 박사과정지도 교수와는 사제지간이라기보다 오히려 친구처럼 지냈는데 하루는 필자가 한국에는 새벽에 그것이 서지 않는 남자와는 동업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고 하니까 그럼 내 나라에서는 동업하기 전 새벽에 그것이 서는지 확인하냐 고 되물어서 한바탕 우은 적이 있다. 동양 학생을 처음 지도했던 아일랜드인 아이리시 교수는 꽤 진지하게 물었다. 트리블러스 성역 증진. 트리블러스 T. RIBOLUS. TRRES 오래 전부터 인도와 중국 전통 의학에서 약재로 사용되어 왔다. 트리블러스 추출물은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증가시켜 남성의 보디빌딩 또는 성기능 향상을 돕는다고 하여 1980년대부터 건강보조제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을 대상으로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높인 확실한 연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비교적 안전하고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건강상의 이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용한다. 항산화 특성이 있다. 성욕을 높인다. 혈당 수치를 낮춘다. 혈압을 낮춘다. 염증을 줄인다. 신장 결석을 치료한다. 통증을 완화한다. 유인비 촉각 및 성욕 증진. 다중 오르가즘에 이르게 한다. 유인비와요 흰부는 아프리카 상록수, 코리난테, 커리난스 껍질로 만든 건강보조식품으로 활성 성분은 유인빈 와이어, 흰바이의 니다. 일반적으로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는데 성욕을 증진한다고 알려졌다. 또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점점 더 많은 보디빌더들이 복용하고 있다. 위장 장애 심박수 증가 심장 마비, 발작 급성 신장 손상 등 부작용이 있다고 하여 캐나다, 호주, 영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사용, 금지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편과 온라인을 통하거나 혹은 건강보조식품 점에서 구매하여 복용하고 있다. L-아르기닌과 함께 복용하면 발기 기능 개선 효과가 더 좋아진다. L-아르기닌, 아어진 이 지속력과 반응, 강도를 높여준다. 아르기닌은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이다. 혈관 확장제, 산화질소나이트릭 아크사이드 형성을 도와 음경으로 혈류를 증가시켜서 남성의 발기 크기, 경도 및 빈도를 증가시킨다. 여성의 경우 아르기닌은 지속력 스태미나를 증가시킨다. 한 여성이 그녀의 의사에게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 아르기닌의 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 의사는 내가 밤에 몇 번이나 그것을 한다고 말했을 때 거의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그는 지금 확실히 아르기닌을 복용하고 있지요. 에피미디엄 성기능 향상, 구어체로 뿔난 염소, 잡초 오니코트위드라고 불린다. 에피미디엄 LP, 의 미디아, 엄에서 추출한 성분이 카리나, 캐리인을 복용하면 발기 및 성기능이 향상된다. 인삼 정력제, 인삼에 관해서는 더 설명이 필요 없다. 인삼은 서양인들에게 그냥 정력제로 통한다. 마카는 남미, 페루의 겨자가 뿌리 채소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며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감소시킨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마카는 성호르몬 생산을 촉진하고 성욕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매우 오래된 물질인데 최근에 한국에서 인기가 좋은가 보다. 필자가 자주 시청하는 동영상에 광고를 생각하니 웃음이 나온다. 은행 발기 개선. 믿거나 말거나 기억력 향상을 위해 복용한 남성 노인 환자에게서 발기 개선 효과가 우연히 발견되었다고 한다. 음경의 혈관의 산화, 질소 생체 이용률을 증진하여 혈액의 흐름을 촉진하고 발기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 정력제로 사용되는 천연 물질로는 캠페리아 KMPF, 야라의 PRB, IFL, 오아레인 무이라 푸아마 에뮤, RERA, POMA, 다미아나 DM, IAA 톰캣, 알리티오 엔지케이트, 알리코인, 비타민 B5 등이 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